네, 안녕하세요. 이 찬물에도 위아래가 있다. 네, 그러면 무기에도 위아래가 있겠죠. 이 세계 군사 지정학을 뒤흔드는 건 결국은 무기인데, 그러면 세계 무기 수급 질서에 그 위아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반대했고 우회 지원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죠.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의 이 K무기가 그동안 자유진영에서 미국이 주도해왔던 이 세계 무기 수급 질서를 깨뜨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걸 교란하고 파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창조적인 방향으로 깨뜨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을 오늘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 8월 15일 날 폴란드가 국군의 날 퍼레이드를 했죠. 근데 이제 로이터가 거기서 무기를 이제 그 5가지를 언급을 합니다. 네. 근데 그 5가지 중에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3가지가 한국이에요. K2, K9 그리고 FA50. 만약에 이제 천무까지 가 있었더라면 6가지가 언급되면서 4가지가 한국일 겁니다. 나머지 2가지는 이제 그 미국의 하이마스하고 아브람스입니다. 언급이 아니라 거기 이제 나와서 굴러다닌 무기 중에. 그러니까 로이터 같은 데도 이제 그런 걸 깊게 의식을 하는 거죠. 네. 예. 자, 여기서 이제 이야기 깊게 들어가기 전에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먼저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세뇌 탈출은 제목에 좌빨이라는 용어도 쓰고 그럼 반드시 이제 노딱 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중국 비판 항상 하고 좀 색깔이 그러고 또 가끔 미국의 그 타락 글로벌리즘에 대해서도 맹렬하게 비판하고 그래서 그런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예, 많이 도와주시면 이같이 좀 날카로운 이야기를 보다 의미 깊게 또 보다 정확하게 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 세계 무기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들을 보면 20세기 2번의 세계대전의 핵심 당사국 그리고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끼지 않았던 데들은 이 세계 무기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가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한국은 이게 식민지였던 중간 규모 국가잖아요. 중간보다는 사실은 크죠. 꽤 5천만 이상이 뭐 그렇게 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뭐 한 70년 전까지 뭐 소총 하나 제대로 못 만들던 나라인데 이게 지금 최첨단 무기들, 최첨단 비핵 무기, 흔히 이제 컨벤셔널이라 그래가지고 재래식 무기라고 표현하는데 그때 컨벤셔널은 정치적인 목적에서 비핵이라고 용어를 안 쓰는 것뿐이지. 네, 그럼 자꾸 핵무기를 의식하게 되니까 실제로는 비핵을 뜻합니다. 그때 컨벤셔널은 핵이 등장하기 이전의 상태를 얘기하니까 이전 단계에서부터 개념이 나왔던 무기들을 얘기하니까 그 개념의 연장선상에 있는 무기를 얘기하니까 비핵 무기라고 번역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첨단 비핵 무기를 한국이 개발을 하고 있죠. 공급을 하고 있고. 야, 그래서 이게 식민지였던 아시아 국가가 어떻게 이런 메이저 무기 생산 제공국이 됐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여기저기 튀어나옵니다. 이 그 비디오는 이제 다른 유튜버들도 가끔 인용을 하는데 퍼스트 포스트라고 약간 반미 성향의 정말 인도스러운 그런 그 채널입니다. 굉장히 반미 성향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뭐라고 말하는지 한 10초만 들어보시죠. A few years ago, this would have been hard to imagine. Australia choosing Asian weapons over Western hardware. But it's happening. This deal signals intent. South Korea wants to become a major arms supplier. 네, 그러니까 굉장히 쇼킹한 거예요. 이 식민지 경험을 한 아시아 국가가 또 규모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중국처럼 그렇게 막 나가는 나라도 아닌데 이 첨단 비핵무기를 이렇게 리드한다. 이제 이런 데 대한 생각들이 요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포린 폴리시에서 이 사람이 이름이 뭐더라? 좀 이름이 복잡해요. 예, 그 군사 지정학 전문가가 리처드 아블라피아라는 사람입니다. 리처드 아블라피아라는 군사 지정학 전문가가
여러 가지 뉘앙스로 읽을 수 있는 글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 유튜버들이 한 두세 분이 이거를 발빠르게 소개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이 사람 이 글은 이제 그 표면적인 이 글 자체를 요약을 하면 딱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전투기 업체는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F-35 가지고 경쟁력을 잃을 것이다. 미국은 수출할 수 없는 최첨단 항공기만 만들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 KF-21은 급부상 중이다. 한국의 부품 기술을 판매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어차피 한국 못 말린다. 우리가 한국의 부품이나 기술을 제공하지 않아도 한국은 자체 개발하거나 유럽 파트너를 수배할 나라이다. 예를 들어 하나와 레오나르도가 손을 잡고 레이더를 공동 개발해서 판매한다고 움직이는 중이다. 제 눈에는 그 요지가 이렇게 읽힙니다. 이 글의 이제 제목은 The fighter jet market enters its multipolar era. 전투기 시장이 다극체제로 들어섰다. 그렇게 되어 있고, Can the F-35 and the United States keep up with new competition? 그러니까 F-35와 또 미국이 새로운 이런 경쟁을 감당할 수 있을까? 참고로 지금 F-35는 이제 블락 3 업그레이드가 끝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곧바로 블락 4로 들어가서 블락 4 업그레이드가 약 2020년대 말에 끝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full operational status, 그러니까 이제 그 완성된 작전 단계로 이제 마감이 져져요. F-35의 개발이. 그러니까 F-35가 이제 럭히드 마틴이 선정된 게 200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정으로부터 걔들은 이제 시제기를 만든 다음에 선정이 끝나잖아요. 두 개 회사한테 보통 시제기를 만들려고 지시를 하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시제기를 가지고 선정을 해요. 그 시제기가 이미 그 당시에 F-35 모델이었어요. 2001년이.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F-35가 우리로 치면은 2001년이 시작이 아니라 1995년 우린 시제기 나올 때까지 한 5년 걸리니까 한 7년쯤에 최소한 시작한 그런 비행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약 20년 가까이 걸쳐서 2016년, 17년 이럴 때부터 막 깔리기 시작을 했으니까 한 20년 걸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본격 개발부터 시작을 하면 우리는 양산에 지금 돌입하겠다는 게 2024년 내년부터 양산 돌입해서 2026년 초부터 깔리니까 우리는 한 10년 정도에 이걸 까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이제 개발 과정이 굉장히 짧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F-35는 이 글이 좀 약간 좀 이제 엄살인 게 F-35는 미국이 팔려고 아둥바둥하는 비행기가 아니잖아요. 특히 블락 4 업그레이드가 되면 이거는 미국이 별로 안 팔 겁니다. 다른 나라에 굉장히 그 선별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줄 거예요. 블락 4는 너무 무시무시한 기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글이 약간 이제 이렇게 감가상각을 하고 봐야 될 글이에요. 그리고 글 안에 숨어 있는 비유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진을 보면요. F-35는 F-35인데 비행기 그 앞부분에 있는 마크가 철십자훈장 마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루프트와페, 그러니까 독일 공군이 사용하는 F-35입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저 독일 공군이 사용한 F-35를 했을까? 독일 공군의 KF-21 살 리가 없죠. 다시 말하자면 독일 방산 너희 망했어 임마. 한국 같은 애들 저렇게 튀어나오면 너희 망했잖아. 그 소리예요 저게. 그러니까 이 한국이 지금 판을 흔들고 있다. 그 실제로 이제 거기에 한국만 얘기를 하지 않고 터키도 만들라 그러고 인도네시아도 만들라 그러고 인도도 만들라 그러고 이제 심지어는 사우디도 숟가락 들고 덤비고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온갖 얘기를 다 하고 하는데 행간을 가만히 보면 한국의 KF-11을 콕 집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겉에 지저분한 얘기, 이 군사 지정학적인 그 전문가들이 글을 쓸 때는요.
겹겹이 뭔가를 숨겨서 씁니다. 백모처럼 이렇게 막 겁 없이 날뛰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동네는 저처럼 겁 없이 진실을 막 까발기면 영원히 양지에 갈 수가 없죠. 어떻게 믿겠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을 정부에서 어떻게 믿고 데려다 쓰겠어요. 저놈은 지가 본대로 다 까발기는 놈인데. 이쪽 영역은 수수께끼 같이 이렇게 말을 애둘러요. 특히 foreign policy 정도, 저기는 민주당계의 그 어떤 관점을 대변하는 군사지정학 외교 관점을 대변하는 잡지 중에 하나인데 특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걸 좀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게 뭐냐면은 미국의 경쟁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뭐 사실 무기 시장이라는 게 산업 규모로 보면 별게 아니에요. 규모가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삼성전자 매출 전 세계 무기 시장 규모가 그거보다 작을 수도 있죠. 왜 그러냐면 미국의 그 3대장 그러니까 4대장 해보죠. 뭐 보잉은 근데 별로 많이 안 하니까 노스럽 그루만, 레이티온, 그다음에 록히드 마틴 3대장의 매출을 다 더하면은 약 한 2천억 달러 됩니다. 연간 3대장 매출이. 그럼 미국의 전체 방산이 약 3천억 달러에서 3,500억 달러 될 거예요. 미국 방산의 규모가. 그러니까 우리로 3천억에서 3,5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한 400조 원, 한 500조 원 전체 방산이 미국 방산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전체 세계 시장도 뭐 다 그 정도일 거예요. 결국은 연간 한 300~400억 시장. 그러니까 미국 내수 말고 세계 무기 거래 시장이. 그러니까 무기 무역 시장이.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400~500억 시장이니까 400억이 아니라 400조, 400조 시장이니까 뭐 그렇게 큰 산업 분야가 아니죠. 그래서 뭐 저거를 어떤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야, 미국이 여기 어떻게 경쟁을 해서 살아남아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걱정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걱정이 있냐면 미국의 지금 방산 역량이 수출을 하고 싶어도 수출할 수 없는 무기에 몰빵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미국의 스텔스 폭격기 B-21인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그 전에 B-2의 신형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B-2는 폭격의 포인트가 있고요. 그래서 폭장량도 무시무시해요. 이 B-21은 폭장량이 한 절반 정도로 줄어요. 근데 얘는 무시무시한 전자장비를 싣고 있어요. 통신정보 감시 정찰. 제가 ISR이라는 용어는 있는데 통신을 얘가 중계를 해주니까 지금 전장에서 통신 중계로 딱 들어가면 두 가지 수단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하나는 RQ4 글로벌 호크를 개조한 EQ4를 쓰든지 아니면 조기 경보기를 쓰든지. 이제 네트워크 전쟁이니까 전장에 배틀필드 커뮤니케이션 노드가 하늘에 떠야 되거든요. 전장에 공중 통신 중계기가 떠야 돼요. 그런데 제대로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조기 경보기든지 아니면 위성은 물론 위에 떠 있고 조기 경보기든지 아니면은 저거밖에 없어요. 아까 EQ4. 그런데 이 B-21이 그 기능이 무지하게 강해요. 그런 기능들이. 그런 전자적 기능들이. 폭격에 이게 방점이 찍힌 게 아니라 CISR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해서 이런 비행기를 누구한테 팔 거냐고. 이거 출고식 할 때 사진도 정면밖에 못 찍게 했어요. 사이드 뒤 못 찍게 했어요. 이거 몇 달 전에 출고식 할 때. 이런 비행기를 누구한테 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 차세대 전투기 NGAD. 지금 F-22도 안 팔고 있는데 바깥에. 저 NGAD 저거 무시무시한 비행기고 저거는 지금 동영상도 없어요. 개발 중인데. 동영상이 없어요. 출고식이 내년에 있죠. 저게 아마 NGAD가. 예. 선정이. 적어도 지금 2개 업체 정도가 아마 저거 하고 있지 않나? 하나로 정해졌나? 아무튼 내년쯤에 모습이 드러나는데 그것도 아마 정면에서나 사진 찍을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이 그림은 그럼 어디서 뽑은 거냐? 예. 미 공군이 아무 책임 안 지고 자기 멋대로 그려놓은 그림에서 뽑은 거예요. 그게 제일 그래도 가까울 거다라고 생각돼서. 저거 누구한테 팔 거냐고. 미국 차세대 고속기동 헬기 V280. 저거 아주 제한된 국가한테 팔걸요? 이것도. 이게 말이 쉬워서 헬기지. 시속 한 500-600km 가지 않나 저거? 그래서 한 1000km 1500km 날라 들어가는 거니까 저 강습 능력이잖아요. 그다음에 미국 차세대 수송기는 이제 저런 거 이제 전익기라고 안 부르고요. 전익기는 전체가 날개란 뜻이고 저런 거는 이제 Blended Wing Body BWB라고 부릅니다. 뭐냐면 어디서부터 날개고 어디서부터 이 중앙 동체인지가 구별이 안 되는 비행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중앙 동체가 펑퍼짐하게 퍼져 있죠. 그러니까 무지하게 실을 수가 있어요. 지금 한 3억 달러 주고 미 공군이 저거 시제기 만들으라고 젯지로라는 업체에 한 4, 5일 전에 미 공군이 젯지로한테 계약을 했어요. 조그만 벤처사인데 그 젯지로가 제안하는 그 BWB가 지금 보시는 저 모습이라고요. 앞으로 수송기는 저렇게 돼요. 그러니까 카이도 수송기 하고 싶으면 괜히 우영우에 빗대가지고 범고래 문의하지 말고 이런 거 한번 해보려면 해보셨는데 그거 할 필요 있겠어? 사다 쓰면 되지. 옛날 전통적인 방식의 수송기를. 자, 저런 거 나오면 저 안에 별놈의 기능이 다 들어가요. 분명히 저 안에도 저게 이제 스텔스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저거는. 그러니까 스텔스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 안에 분명히 전자장비 왕창 들어간다고요. 또 저거를 누구한테 팔 거예요? 미국이 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수출할 수 없는 무기에 지금 모든 게 지금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비행기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 뱀장어, 예를 들어서 뱀장어 미사일, 그러니까 미사일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뮤턴트라 그러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더라? 액추에이터인데, 그러니까 아티큘레이션, 관절 제어. 그러니까 관절을 앞대가리를 관절로 해갖고 미사일에 이렇게 이제 관절 제어, 그러니까 아티큘레이션 컨트롤 액추에이터, 그러니까 관절 제어 구동부 시스템. 그래서 ACAS라고 부르거든요. 그 뱀장어 미사일을. 그러면 이건 뭐가 되냐면 우리가 미사일의 방향 잡으려면 뒷공문이 발사되는 거를 이렇게 방향을 틀거나 정밀하게 잡으려면 이제 굉장히 돈 많이 들여가지고 측추력기 쓰잖아요. 우리 LSM 같이. 그런데 공중에 대기권 바깥으로 나가서 자세 제어하려면 높은 데 올라가서 3만 메타, 4만 메타 상공에서 하려면 측추력기 써야 되지만 로켓을 써야 되지만 그래서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이게 제어돼야 되지만 대기권 안에서 움직일 때는 이렇게 앞대가리 틀어서 방향 제어가 상당히 잘 된다 이거요. 싸게. 아니 그런 아주 신개념 물건들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에 그런 거 개발된다 그래서 저희 신상품 나왔습니다. 오십시오. 신상 잡으세요. 이러겠냐고. 안 그래요. 남한테 팔기 시작하는데 또 몇 년 걸리고 그 남도 보통 남이 아니라 조금 이따 다 나오겠지만 굉장히 제한된 국가들이에요.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세계 무기 수급 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밀리터리 전문가 되시는 분들, 평론하시는 분들도 세계 무기 수급 질서라는 컨셉을 가지시고 일을 보면 더 재밌고 더 풍부해지고 유튜브 시청자님들한테도 더 유의미한 얘기를 전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세계 무기 수급 질서의 컨셉에서 보면 지금 포린 폴리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계 무기 수급 질서에서 미국은 이제 제일 윗대가리에 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중국하고 이제 힘겨루기를 하고 더 발전을 시켜야 되니까 모든 방산 역량을 수출할 수 없는 무기에 몰빵을 해 있고 그 바로 아래 단계, 그것도 엄청난 첨단인데 그 바로 아래 단계까지는 이 연구개발이든지 생산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그 경쟁력이 한국에 밀리고 있다. 한국이 특히 그래요. 지금 다른 나라는 한국을 못 쫓아와요. 한국 못 쫓아온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유럽이 유로파이터라는 좋은 비행기 또 라팔이라는 좋은 비행기 또 그 몸집 대비 엄청난 성능을 갖고 있는 그리펜이라는 좋은 비행기를 막 이제 깔기 시작한 게 우리보다 20년이 앞서요. 4.5세대 비행기들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버렸잖아. 유럽은. 우리는 이제야 2022년에야 이제 4.5세대가 날아올랐는데 얘는 앞길이 제가 이건 따로 다룰 겁니다. 그 확장성이 굉장히 무한해요. 거의 무한해요. 예, KF-21이. 그러니까 철학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을 보고 만약에 유럽이 유로파이터를 고쳐갖고 업그레이드해서 KF-21을 눌러 잡아야지. 불가능. 체질이 안 돼요. 그게. 그 생겨먹은 게. 그럴 준비도 안 돼 있고 그 사회가. 그 물건이 그렇게 확장될 수도 없고 라팔도 똑같습니다. 그리펜도 똑같습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이제 다루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렇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다른 데서는 지금 이러한 흐름, 그러니까 미국이 위로 빵빵 떠갖고 수출할 수 없는 무기를 몰빵해서 쫙 위로 가고 있는데 그 밑에까지를 쫙 쫓아와서 그 아래의 무기를 개발해서 보급하는 이 영역에 다른 나라가 제대로 가동을 못하고 있어요. 자유진영에서. 한국이 그걸 지금 쫓아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포린 팔레스는 이 사정을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쟤들은 이거 어차피 결사적으로 쫓아 올라오고 있어. 그러니까 차라리 쟤들한테 기술과 부품을 라이센싱을 해주지. 안 그러면 쟤들은 유럽과 손을 잡든지 아니면 자체 개발할 놈들이다. KF-21 봐라. 자체 개발했고 그 항전 쪽 4대 영역 그러니까 에이사 레이더 그다음에 적외선 전자광학 그다음에 전자전 이 4개 영역을 자체 개발했고 미사일은 막 유럽에서 사들여서 붙였잖냐.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좀 이걸 이제 그 컨셉과 관점을 바꿔야 돼.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저는 그렇게 읽혀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조금 그렇죠. 예. 그래서 밀리 평론가들한테 대해서 좀 안타까운 게 이거를 무기 판매를 비즈니스 측면에서만 봐서 이런 식의 논조거든. 미국이 비즈니스를 위해 한국에 기술 판매를 안 했다가 지금은 큰 코를 다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하자면 좀 그냥 생각하기 쉬운 국뽕스러운 가벼운 국뽕에선 이렇게 컨셉을 잡으면 좀 편하게 다가갈 수 있죠. 시청자들한테. 그런데 그렇게 컨셉을 잡더라도 그걸 낚시로 그렇게 깔더라도 그 행간에 좀 이거를 세계 무기 수급 질서를 한국이 어떻게 풀어가야지 이 고민을 같이 깔아놓고서 지금 미국이 고민하고 있는 건 비즈니스 고민이 아니라 미국이 운영해온 세계 무기 수급 질서, 군사 지정학 질서를 한국이 교란 파괴할 수 있다는 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관점을 좀 많이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정치적 색깔이 좀 문파스럽고 좀 좌파스러워도. 근데 요새는 문파나 좌파스러웠던 분들도 하루가 다르게 반중적인 입장이 강해지더라고. 제가 어느 분이라고는 안 하는데 두 분 다 이제 이런 거죠. 한국 때문에 미국 독주 끝났다. KF-21의 대성공으로 인해 미국 전투기 산업이 초토화됐다는 미국 언론의 고백. 제가 이 포린 팔레시 이 기고문을 읽어보면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거기에 포인트는 뭐냐면 세계 무기 수급 질서가 미국 주도에서 이제 깨졌다. 미국이 최첨단을 가버리고 그 최첨단은 세계 시장에 내다 팔질 못하니까. 그러면 세계 시장은 한국과 같은 나라가 지금 메꿔서 올라오고 있다. 그럼 얘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냐. 이거를 깔고 있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사지정학 쪽에서는 이러한 그 진실을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해요, 선수들이. 그렇게 제가 지금 말한 대로 이렇게 쓰면은 밥을 굶어요. 그러니까 이걸 쓱 돌려가지고 표현하는 거거든. 모르겠어. 또 그 쓱 돌린 거를 활용해서 이렇게 좀 여러 사람이 보기에 맛깔나게 이렇게 포인트를 좀 과장하는 것도 뭐 방법일 거예요. 또 다른 분, 이분 것도 제가 잘 봐요. 이 두 분 다 괜찮은 분들이에요. 제가 폄하하려는 뜻이 아니에요. 제 이 두 분 거를 잘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팩트에 강하고 외신을 빨리빨리 캐치를 하고 있어요. 외신 그 모니터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외신 다른 걸 보고 제가 그 외신 소스로 다시 들어가요. 제가 외신을 그렇게 이 군사 분야를 이 두 분처럼 완전히 집중해서 모니터링을 못하니까 이분들을 말하자면은 그 게이트키퍼로 쓰는 거죠. 이분들이 뭘 보고 있나를 보고 그 다음에 이분들을 인용하는 게 아니라 직접 들어가고 그런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분도 마찬가지죠. 예, 다극화된 전투기 시장에서 F-35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KF-21에게 기술 이전 및 암람 통합을 거부했던 미국 후회하기 시작하다. 후회하기 시작하다만 빼고 나머지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 기사에서 후회한다라고 저는 느껴지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그 비즈니스 놓쳤을까? 아유, 돈 벌 수 있었는데 이래서 후회한다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까짓 것 얼마 안 돼요, 사이즈. 그 후회가 문제가 아니라 야, 골 아프다. 한국이 이런 식으로 미국 주도의 세계 무기수급 시장을 치고 올라오면 미국은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지? 제 눈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마 제가 제대로 본 걸 겁니다. 두 분께 좀 혹시 이거 보신다면 다시 한번 좀 고민해 주십사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Foreign Policy에서 나오는 얘기는 차라리 한국이 세계 무기 수급 질서를 교란 파괴하는 걸 인정을 하자. 그리고 이 교란 파괴가 창조적 긍정적 방향으로 작동하도록 한국의 기술과 부품을 판매하자. 제 눈엔 행간의 의미가 그거예요. 예. 그래서 저보다 이렇게 훨씬 더 진지하게 밀리터리 분야를 이렇게 살펴보시는 이런 훌륭한 평론가께서 좀 더 군사지정학적 통찰에 눈을 뜨면 지금 백모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의미한 얘기를 이 시청자들한테, 한국인들한테 전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간곡히 부탁 좀 드리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세계 무기수급 질서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게 한국을 꽁꽁 묶었다. 야, 그러면 이제 야, 미국이 설마 그렇게 한국 묶었겠어? 야, 한국 말이야. 글로벌 호크 운영하잖아. 글로벌 호크. 그래서 이것도 돈 많이 들어간다고 글로벌 우리가 호크냐? 또 그렇게 어떤 분은 말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전에 얘기 들었잖아요. 이 휴대폰을 100대만 만든다 그러면 이거 한 대당 100억이 넘습니다. 이게 싼 이유는 이게 막 수백만 대, 뭐 수천만 대가 만들어지니까 얘가 싼 거거든요. 글로벌 호크는요, 미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판 나라가 한국이고요. 두 번째 판 나라가 일본이고요. 그 다음에 없어요. 나토에서 운영을 하는데 나토는 미국의 확장판이잖아요. 집단안보체제. 국가로서는 한국과 일본밖에 없어요. 글로벌 호크가. 그러니까 제 명제는 뭐냐면 미국이 세계 무기 수급 질서를 운영을 해왔고 그 질서 속에서 한국은 상당히 이게 말하자면 꽁꽁 묶어갖고 굉장히 억제해야 될 그런 대상으로 취급을 해왔다라는 게 제 명제인데 근데 글로벌 호크를 보니까 특급 대우받아. 내 좀 비싸긴 해도 또 비싼 건 이해가 되고 몇 대 안 되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글로벌 호크가 특급 대우가 아니에요. 왜 아니냐? MQ9이요.